불안장애 같은 거, 사람이 불안을 많이 느끼면 아무래도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ADHD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장애도 그렇죠. 보통 우울감을 느끼시면은 대부분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일부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밖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에도 성인 ADHD면 99% 나타난다는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성인 ADHD 진단 방법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SRS,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통 이제 A군과 B군으로 나눠져서 위에 있는 A군이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영에 속하는 게 4개 이상 속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성인 ADHD의 주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약속이나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골치 아픈 일 해결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된 증상이고 주로 여기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죠. 성인 ADHD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성인 ADHD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ADHD를 진단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진단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얼만큼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맞춰보고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특히 ASRS,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에 몇 개가 해당되는가 그거를 우선 대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컴퓨터를 통해서 주의력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주의력 검사, CAT라는 검사와 그다음에 정밀주의력 검사, ATA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연령대의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을 비교했었을 때 정선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약간 벗어났냐, 많이 벗어났냐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 그 ADHD와 관련 있는 전두엽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살피면 더 좋죠. 그리고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특히 성인분들은 병원을 찾을 적에는 그만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가, 이게 ADHD에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담을 하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ADHD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 ADHD는 왜 생기는 건가요? 성인 ADHD뿐만 아니라 일반 ADHD도 마찬가지인데 이 ADHD에 대해서 이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양육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든가 심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어려서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돼서 그렇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해인데 ADHD는 타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애도 있죠. 달리기가 느린 애들은 뭐 운동을 안 해서 집에서 뛸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린 거죠. 빠른 애들은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빠른 애들은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의력도 똑같지가 않죠.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히 좀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 특히 우리는 집단 교육으로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의 공부라든가 교우 관계 이런 데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면은 이제 그럴 때 ADHD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ADHD가 보통 잘 해결이 안 되고 가면은 일부는 성인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성인 ADH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없던 ADHD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ADHD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가 아니라 다른 증상인데 ADHD로 착각하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피곤한 경우에 평소만큼 집중이 안 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 내가 이게 ADH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인 ADHD라는 것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나도 성인 ADHD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혼동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안장애 같은 거, 사람이 불안을 많이 느끼면 아무래도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거 내가 ADHD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울장애도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일부는 이렇게 우울장애로 고생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시면은 대부분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이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실수도 하고 또 일부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만
이것만 놓고 보면 성인 ADHD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간별점은 성인 ADHD는 원래부터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 우울장애는 이제 없던 것들이 생긴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집중이 안 되거나 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극심하게 우울감이 있다. 이제 이러면은 요거는 성인 ADHD가 아니라 우울장애구나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밖에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건데 이때 이 조증 상태가 굉장히 사람이 들뜨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뭐 구매하고 막 술 마시고 어디가 클럽 가서 놀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게 ADHD에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기도 하는데 ADHD는 그런 게 계속 지속된다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조증 상태가 며칠 지속되다가 또 쭉 내려가서 우울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양상들이 있죠. 그 밖에 수면 장애. 잠을 깊이 못 자면은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집중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성인 ADHD로 혼동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이런 중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뭐 흔하진 않지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에도 굉장히 좀 들뜨고 초조하고 이런 부분이 ADHD의 그런 충동이나 이런 과잉행동이랑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원래 이제 읽기장애, 쓰기장애, 계산장애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들이 잘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학습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죠. 무슨 시험 같은 거 준비할 적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학습장애가 있는 건데 그게 ADHD 때문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어떤 큰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외상이 기억나가지고 아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죠. 당연히 집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감정 조절 어렵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또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외상,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명확하게 있고 ADHD는 그 전부터 그냥 경향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구분은 비교적 잘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경우는 뭐 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금방 표가 나지만 좀 마일드하게 그런 가벼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성 같은 경우 또 상대방과 어떤 그런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ADHD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자꾸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걸 ADHD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자꾸 게으르고 하기 싫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업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성인 ADHD 진단 기준에 보면은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끝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증상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게으름 피고 싶고 눕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걸 ADHD로 진단 내리긴 어려운데 실제로 그게 결국은 해야 될 거를 못하고 기한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ADHD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이 있나요? 이 ADHD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ADHD는 이런 거야.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ADHD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DH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TV에 나오는 금쪽이처럼 금방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ADHD는 조용한 ADHD, 소위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얌전해요. 집중만 못하지. 그래서 이게 얘가 무슨 ADHD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ADHD에 속합니다. 전체 한 4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그 밖에 이제 ADHD는 잘못된 양육으로 생긴다. 부모님이 혼을 낼 때 혼을 내지 않아서 아이가 버릇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의자의자 해가지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식의 오해가 있는데 양육이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양육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밖에 ADHD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네가 자꾸 게으르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거 못하고 하는 건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정말 성인 ADHD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 이거를 못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그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를 가지고 이분은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밖에 이제 ADHD는 크면 사라진다, 크면 좋아져, 어릴 때 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우리 그 아들이 과잉행동이나 충동 보이는 걸 보고 나도 그랬어, 크면 나아져,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이 맞다는 건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 착석이 안 되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크면 착석도 되고 이제 그렇게 큰 문제 행동을 일으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반은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착석이 되고 이제 수업에 조금 뭐 집중하는 정도가 됐었을 때 그 또래들은 착석은 기본이고 훨씬 더 어려운 학습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 나아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 행동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ADHD는 남자애들한테만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과잉행동, 충동이 우세가 되는 그런 ADHD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애들처럼 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 밀치고 싸우고 이런 게 좀 드물기 때문에 남자애들만 있는 거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 이런 오해입니다.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ADHD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ADD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분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거를 ADHD의 하위용으로 넣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에는 이런 조용한 ADHD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ADHD 하면 금쪽이 뛰어다니고 친구 밀치고 수업 시간에 방해하고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밖에 ADHD는 휴대폰을 많이 보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뇌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야, TV 많이 보면 바보 돼, TV는 바보 상자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 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DHD냐 아니냐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ADHD라고 의심이 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DHD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DHD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반면에 굉장히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DHD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가 흥미를 가진 거에 또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어떤 답을 구해서 적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ADHD 아동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좀 뒤집어서 보면은 그만큼 정형화되지 않은 독창적인 사고들,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뭐 AI, 뭐 앞으로 뭐 로봇도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창의력,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ADHD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어떤 몰입 능력, 일반적으로 ADHD는 집중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흥미를 가진 부분엔 또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ADHD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그냥 뭐 무조건 그런 부분을 없앤다 이런 것보다 단점은 좀 줄여주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 거죠. 그 밖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은 못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짧게 아주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저분 ADHD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한 성과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지루한 거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는 못하시지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성과를 내시는 아주 창의력이 있게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빨리 대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 정형화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적에 기발한 방법으로 그걸 또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사업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ADHD인 것 같은데 야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해결하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지를 않고 보통 머릿속으로 우리가 뭐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뭐 다툼이 없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ADHD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이 사람 본심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고 더 허물없이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친해지면은 편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이 사람 다구나 뭘 재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 사람 ADHD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제 지인들 중에 있는데 만나면 편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관계의 솔직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점이자 뭐 단점이겠지만 그 밖에 이제 뭐 어떤 유연한 사고 틀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어떤 뭐 다중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러니까 그게 정신없고 결과물을 못 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게 각각에서 또 좋은 성과들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면 ADHD라고 하더라도 더 행복하게 성과를 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DHD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의심되는데 언제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 2세밖에 안 됐는데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ADHD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ADHD 진단은 조기 진단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게 ADHD라서 그런 건지 어려서 그런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저는 보통 만 6세 정도가 됐었을 때 진단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 6세면은 보통 우리 나이로 7살에서 8살인데 8살에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나이로 한 7살 정도. 왜냐면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뭔가 아이한테 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치료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우리 나이로 7살 그리고 만 6세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진단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되면 너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지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어렸으니까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당한 연령이 되면은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ADHD 권유하시는 치료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는데 저는 뭐 한의사니까 주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의사라고 해서 어떤 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잉행동 충동이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지적이 있거나 뭐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럴 적에 약을 복용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이제 좀 차분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물론 또 약물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을 거고요. 한방 치료를 본다면은 일단 한약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은 결국 ADHD 아동은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뇌가 성숙이 돼야 자기 행동을 조절하면서 집중을 유지하고 과잉행동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뇌를 발달시켜준다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마땅한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한의학에는 재밌게도 그런 처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소화편에 뭐 어지 행지 그래서 어지는 말이 늦은 거, 행지는 걸음이 늦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뇌의 발달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럴 적에 어떤 처방을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 콩팥, 신장의 선천적인 기운,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기운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신장의 기운이 뇌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의 기운을 보강을 하는 게 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육미주황탕 같은 이제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 이런 실험도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흰 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가라든가 발달이 늦은 아이들한테 약을 썼었을 때 대저군에 비해서 말이나 걸음이 향상된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런 실험
실험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좋은 약인데 뭐 이런 계통의 처방을 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일단 뇌를 발달시켜 준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다는 거는 열이 많다라고 봅니다. 열이 있으면 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죠. 부글부글 끓고 옥수수도 열을 가면 튀면서 팝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열이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부족하고 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열의 기운, 과도한 열을 식혀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얌전한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로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제 승청, 맑은 기운을 위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승청이라고도 하고 승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도 짧고 잘 안 먹고 마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한의학에서 맑은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머리를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화기관 비위입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잘 도와주고 맑은 기운을 위로 올리면은 집중력이 실제로 이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아이가 과잉행동 충동이 있느냐 또는 주의력만 약하냐 뭐 같이 있냐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한다 그러는데 변증을 해가지고 그애한테 맞는 약을 맞춤식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게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두뇌 훈련이 있어요. 이 결국은 뇌를 발달시켜 준다는 측면, 그리고 나한테 약한 인지 기능들이 있죠. 우리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은 주의력이 단순히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 주의력, 청각 주의력, 그밖에 분할 주의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인식을 할 때 간섭을 얼만큼 덜 받는가, 또는 작업 기억, 이건 작업 기억은 기억이라고 하지만 주의랑 가까운 건데 잠깐 보고서 그걸 얼만큼 기억하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그 주의력의 여러 종류들인데 그 중에 검사를 해보면 나한테 약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인지 훈련, 레아컴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부족한 그런 인지들을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밖에 또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뇌는 결국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읽어낸 걸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중에서 특정한 뇌파가 나올 때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뭐 SMR이라든가 이런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그런 뇌파들이 잘 나오면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한데 그걸 인위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뇌파, 목표로 하는 부위에 목표로 하는 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 뭐 청각주의력이 약하면은 청지각 훈련을 한다든가 특정한 부분에 뭐 늦은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감각통합 훈련으로 감각을 통합시켜 줌으로써 뭐 소행 속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약과 두뇌 훈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뇌를 이제 발달시켜주고 하니까 약을 복용한 뒤에도 상당 기간 효과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뇌 훈련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자전거 한번 익혀두면 평생 할 수 있죠. 우리 몸이 기억을 하죠. 체득이 되는 것처럼 이런 두뇌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망, 뉴런이라는 뇌의 그 세포들이 이어지면서 뇌가 학습을 하고요. 한번 형성된 뉴런의 이런 학습 구조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만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약만 먹으면 치료가 끝인가요? 부모 교육과 행동 치료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약을 복용하고 두뇌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만 그게 사실 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나온 그 ADHD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 거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안경이 우리가 썼을 적에는 시력을 개선해주지만 안경을 벗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약을 복용했었을 때 약효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행동이 개선되지만 약효가 다한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의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뭐 두뇌 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보통 추천하는 부모님 양육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무시하라.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즉각 중단 후 벌을 줘라. 세 번째는 잘할 때 즉각 칭찬해줘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통 ADHD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떼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해줘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일이 반응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고 다그치시겠죠. 근데 그렇게 혼을 내고 다그치는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관심 끌기에 성공이 돼요. 특히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들은 서로 부모님의 관심을 갈구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혼내기 위해서 결국은 동생 다른 형제는 뒷전이고 나한테만 관심을 주게 되겠죠. 혼은 나지만 관심을 내가 끈다는 면에서는 일단 성공이 되고 그게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데 위험하진 않은 행동, 이런 행동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극적인 무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알겠다,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자라든가 그거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그거는 사줄 수 없어, 비슷한 거 있잖아, 안 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셔야 돼요. 혼을 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자리에 피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적으로 혼을 내는 게 하나의 관심으로서 2차적인 이득이 되는 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행동을 무시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예를 들면은 뭐 동생을 때린다든가 또는 높은 곳에 뭐 올라가서 유리창에 앉아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은 즉각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이라고 해서 꼭 무슨 무서운 체벌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벌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 앞으로 동생한테 나쁜 말하거나 때리면은 너는 벽을 보고 5분 동안 서 있어야 돼 라든가, 뭐 너는 그날 뭐 TV는 못 보는 거야 라든가 미리 정해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보통 한 번 정도 경고를 주세요. 너 경고야, 한 번 더 하면은 너 정해진 대로 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래도 또 반복되면은 그때는 벌을 주시는데, 또 벌을 주실 때 중요한 요령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자제하시고 정해진 대로 좀 드라이하게 우리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 받기로 했지, 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아이가 막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잘못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싹싹 빌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또 하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사정을 하든 드라이하게 그 벌을 주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좀 간과하기가 쉬워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적에 즉시 칭찬을 해줘라. 이거 왜냐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건 당연한 행동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즉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ADHD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죠. 동생 이뻐하고 좋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서 아이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 무슨 용돈을 주시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로써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을 나중에 해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실 적에, 야 아침에 너 학교 갈 때 보니까 너 준비 빨리 했더라, 너 동생 챙겨주더라, 잘했어, 이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즉시 칭찬을 해주셔야 그 행동과 칭찬이 연합이 돼서 행동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발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처음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행동이 개선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려우시면은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이나 영상 같은 걸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아이 행동에 대입해 보시면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부모교육, 심리치료를 모두 병행했을 때 실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한의원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ADHD 아동이 오면, 또 ADHD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에 맞는 적절한 맞춤 한약을 쓰고 두뇌 훈련을 합니다. 이 전후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개선되는지를 알려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원했었을 때 그 ADHD에 대한 척도들이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약도 복용하고 훈련을 하죠. 훈련은 최소 20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다면 약을 중단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주의력 검사를 재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던 게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결국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은 약을 복용하던 거를 이제 멈추고, 그리고
훈련도 다 끝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었을 때 그때 주의력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적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개선될 것,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면은 이건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치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ADHD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약만 계속 몇 년씩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후를 비교해서 치료의 시작과 치료 끝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검사의 전후를 비교해서 개선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 한의원의 경우는 내원한 아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좋아졌어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전거나 피아노를 계속 배우면 결국은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부족한 인지 능력도 결국은 꾸준히 훈련하고 치료해 나가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DHD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ADHD,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되, 물론 치료는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ADHD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좀 바뀌고 있죠. 지금 AI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고 곧 로봇도 아마 많이 발달될 것 같아요. ADHD가 있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과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죠. 아주 옛날로 가면은 뭐 선사시대에는 정말 같이 사냥을 했어야 되죠. 사냥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들어가죠. 특히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도 발달을 하잖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남이 중요하고 남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남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지만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인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래야 내가 생존을 하니까, 둘째로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고 자기 생존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ADHD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또는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죠. 창의력이라든가 나의 솔직 담백함,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오래 꾸준히 못하지만 빠른 시간에 순발력 있게 해치우는 것들, 이런 나의 장점을 잘 부각을 해 나간다면 ADHD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DHD를 가진 분들 많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이제 수인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수인지 한의원 원장인데, 저희는 틱이랑 ADHD 두 가지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료도 과거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어떤 거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만 집중해서 한 지 벌써 2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보면은 왜 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과자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틱이나 ADHD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의 오랫동안 우동만 또는 오랫동안 스시만 해오는 그런 셰프처럼 그렇게 어떤 질환에만 집중해서 더 실력을 쌓아나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DHD라든가 또는 틱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려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도 바로 잡고 또 정확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틱장애 한의사, 하나는 ADHD 대표 채널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ADHD라든가 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인제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두뇌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ADHD라든가 경계선 지능 발달 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두뇌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긴 어려우니까 교통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점을 두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분당이나 목동, 잠실 쪽에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문하셔도 거기는 뭐 병원이 아니니까 무슨 약을 복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ADHD, 발달 장애 또는 학습 장애, 경계선 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인제 두뇌과학을 검색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